북한에서 아나운서의 인기는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아나테이너라는 단어가 생길 만큼 아나운서의 역할이 더욱더 커져 그만큼 많은 여성들이 선망하는 직업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이들의 현실은 매우 충격적이라고 합니다. 성접대 강요와 끔찍할 정도의 사상교육 그리고 몸매 지적까지 매일이 지옥이라고 하죠. 오늘의 사연자분 또한 북한에서 끔찍한 일을 겪고 살기 위해 탈북을 했다고 하는데요. 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민 리에진이라고 합니다. 한때 북한 아나운서로 일을 한 적이 있었죠.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나운서가 된 날, 아버지는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그날만큼은 저희 가족 모두가 행복에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맞닥뜨릴 현실이 얼마나 잔인할지, 그리고 그 행복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첫 방송을 앞두고 거울 앞에서 연습했던 순간이 떠오르네요.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을 같은 문장을 반복했죠. 특히 최고 지도자님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리고 제 불안은 현실이 됐어요. 첫 방송에서 최고 지도자님이라는 단어를 발음할 때 살짝 더듬고 말았거든요. 그날 저녁 사상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고통은 그 이후에 찾아왔죠.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간부들의 술자리 접대 요구. 예진 동무, 오늘 저녁에 시간 좀 내주게. 중요한 손님들이 오시는데 자네가 좋은 인상을 심어줘야 하네. 이 말이 들리면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하지만 곧 그런 거절이 얼마나 위험한 선택인지 알았기에 거부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같은 방송국의 김미란 선배의 모습을 보았거든요. 미란 언니는 제가 가장 존경하던 아나운서였어요. 당당하고 프로페셔널한 모습이 정말 멋있었습니다. 그런 미란 언니는 간부들의 접대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저는 그런 자리에 가지 않겠습니다. 아나운서의 품위를 지키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용기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렇게 당당하고 싶었죠. 하지만 곧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란 언니는 프로그램에서 하나둘 배제되기 시작했어요. 방송국 복도를 지나갈 때면 끊임없이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사상이 불순하다더라. 당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한 여자야. 예전에는 미란 언니를 존경한다며 따르던 후배들도 이제는 모른 척 고개를 돌렸죠. 결국 미란 언니는 불명예 퇴직이라는 소문만 남긴 채 사라졌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공포가 엄습했어요.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죠. 이렇게 무너지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까? 동생의 대학 진학은, 아버지의 직장은, 모든 게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어요. 결국 저는 선택했습니다. 아니, 선택당했다고 해야 할까요? 첫 술자리에서 간부의 손이 제 무릎을 스쳤을 때 굳어버린 몸을 억지로 진정시켰어요. 속이 메스꺼웠지만 웃어야 했죠. 두 번째 자리에선 웃으며 술을 마셔야 했고 그 다음엔 가슴으로 그리고 마지막엔 말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매일 밤 집으로 돌아와 욕실 거울 앞에서 제 자신과 마주할 때마다 비참했어요. 거울 속의 제 모습이 낯설게만 느껴졌죠. 메이크업을 지우는 손길이 떨렸고 샤워기에서 나오는 뜨거운 물로 아무리 씻어내도 씻기지 않는 불결함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이곳에서 버텨내야만 가족을 지킬 수 있었으니까요. 아침마다 방송국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지만 웃으며 인사하고 밝게 방송하고 그들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요구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오늘은 우리 집으로 가지? 거절하면 다음날 곧바로 보복이 찾아왔어요. 잠깐 시청하시기 전에 정말 괜찮은 광고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카니발 전기렌트가 이게 맞아? 37만원. KS 오토플랜 34만원. 3만원 차이 나는데? 야, 이게 4년이면은 150만원 정도 차이인데, 야, 이 정도면 차 등급을 하나 올려야 되겠다. 타임 특가 리스트. 이거 뭐야? 일단 차가 되게 많네. 그랜저, 소렌토. 와, 무슨 소렌토가 28만원이야. 그랜저가 32만원이고? 이러면 무조건 KS 오토플랜에서 하지. 갑자기 방송 스케줄이 줄어들거나 사소한 실수를 트집 잡혀 비판을 받곤 했죠. 그러다 결국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늦은 밤 방송국 복도를 지나다가 회의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죠. 제 이름이 들렸거든요.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말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예진 동무 말이야, 결국 똑같더군. 박 과장의 목소리였어요. 그가 한 잔 더 따르는 소리가 들렸죠. 밤에 부르면 다 오잖아.
게다가 잠자리는 어떻고 여러 사람의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숨이 막혔어요. 그 자리에 서서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었죠. 귓가에 웃음소리가 맴돌았고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그들의 대화는 계속됐습니다. 근데 몸매가 진짜 끝내주더라. 허리가 이렇게 잘록하고 한 명이 손짓을 하며 말했어요. 방송에서는 단정하게 입고 나오지만 술자리에서 보면 다르지. 스커트 입은 모습 보면 더러운 농담과 함께 음흉한 웃음소리가 이어졌죠. 제 귀를 막고 싶었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죠. 다음 주에도 불러볼까? 이번엔 좀 더 과감한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해볼까? 또 다른 음담패설이 이어졌어요. 저번에 본 가슴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이들에게 무엇인지를. 사람이 아니었어요. 인격체도 아니었죠. 그저 하나의 도구, 장난감, 소모품에 불과했던 거예요. 제가 얼마나 노력하든 얼마나 견디든 소용없었던 거죠.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정신을 차려보니 제 방 침대에 앉아 있었죠. 온몸이 떨렸어요. 속이 메스꺼웠고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그동안 제가 무엇을 위해 버텨왔던 걸까요? 가족을 위해서? 하지만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는 걸까? 밤이 깊어갈수록 이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헤집었어요. 화장대 위에는 내일 아침 방송을 위해 준비해둔 대본이 놓여 있었죠. 그 옆으로 화장품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요. 매일 아침 이 자리에 앉아 화장을 하고 미소 연습을 하고 발음 연습을 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너무나 허상처럼 느껴졌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일도 방송국에 가야 해. 그들과 마주쳐야 하고 그 더러운 술자리도 이어질 거야.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리고 흐느끼면서도 소리가 새어나갈까봐 입을 틀어막았어요.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잠들지 못한 채 뒤척이다가 문득 생각했어요. 나는 왜 태어났을까?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면 차라리. 그 생각을 끝맺지 못한 채 저는 또다시 흐느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어둠이 점점 짙어져 갔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 어둠은 그보다 더 깊었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어요. 모든 걸 끝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용기조차 없는 제가 너무나 비참했어요. 그렇게 잠들지 못한 채 맞이한 새벽, 저는 결심했어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다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운명이 저를 위해 준비한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다음 날 방송국 옥상에서 마지막 고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뒤에서 들려온 발소리에 흠칫 놀라던 찰나.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조심스러운 목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기술부에서 일하는 강민혁 씨가 서 있었어요. 평소에도 몇 번 마주쳤던 사람이었죠.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는 평이 자자했던 기억이 났어요. 네, 괜찮습니다. 습관적으로 대답했지만 제 손은 이미 떨리고 있었죠. 민혁 씨의 시선이 저의 손에 닿았다가 이내 제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비난도 동정도 없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차 한잔 하실래요? 작은 다방이 있는데 순간 긴장했죠. 또 다른 함정일까봐 겁이 났어요. 하지만 민혁 씨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동안 마주했던 남자들의 탐욕스러운 시선과는 전혀 달랐어요. 걱정 마세요. 그냥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요. 그의 진심 어린 말투에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그래도 여전히 경계하면서 다방으로 따라갔죠. 구석진 자리에 앉아 차를 마시는 동안 민혁 씨는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힘들죠? 잠시 후 그가 물었어요. 특별한 의도 없이 그저 공감하는 마음으로 건넨 말이었죠.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났어요. 억지로 참았지만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잡는 제 모습이 그에게 다 보였을 거예요. 그의 말에 고개를 들었죠. 처음으로 제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어요. 동정이 아닌 진정한 공감이었죠. 그날 이후로 우리는 종종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언제나 방송국에서 멀리 떨어진 조용한 다방에서 혹은 인적 드문 공원 벤치에서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일상적인 대화만 나눴죠. 오늘 방송은 어떠셨어요? 기술 보는 일이 많으시죠? 이런 가벼운 대화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민혁 씨는 늘 진지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때로는 자신의 아픔도 조심스레 털어놓았죠. 어릴 적 꿈은 진짜 기술자가 되는 거였어요. 새로운 것을 만들고 개발하고. 하지만 여기선 그저 당이 정해준 틀 안에서만 움직여야 하죠. 그의 말에서 제 모습을 봤어요. 저도 어릴 적엔 진정한 아나운서를 꿈꿨으니까요. 시청자들에게 진실된 소식을 전하고 감동을 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었던.
점점 더 자주 만나게 됐어요. 서로의 존재가 위로가 됐거든요. 전에는 매일 밤 수면제를 바라보며 끝을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의 따뜻한 미소를 떠올리며 하루를 버틸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다방에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죠. 민혁 씨가 오랫동안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예진 씨, 여기서 벗어나고 싶지 않으세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금기된 이야기였지만 한편으로는 저도 늘 마음 한구석에 품고 있던 생각이었죠. 더 이상 이곳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자유를 찾아 떠나고 싶어요. 예진 씨와 함께. 그의 눈빛은 진실됐어요.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죠. 가족들 생각이 났거든요. 부모님, 동생. 그들을 두고 어떻게 떠날 수 있을까요? 민혁 씨는 제 마음을 읽은 듯 말했어요. 함께 가요. 예진 씨의 가족과 함께.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꿈도 꾸지 못했던 희망이었어요. 하지만 두려웠죠. 실패하면 우리 모두가 끔찍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테니까요. 며칠을 고민했어요. 방송국에서 계속되는 성희롱, 밤마다 이어지는 술자리, 그리고 점점 더 깊어지는 절망. 이대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았죠. 죽음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했던 제게 민혁 씨는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마침내 결심했어요. 새벽녘 부모님을 조심스레 깨워 이야기를 꺼냈죠. 처음에는 놀라시고 두려워하셨어요. 하지만 제 사정을 알고 계셨던 부모님은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너희가 행복하다면 그게 우리의 행복이야. 그렇게 우리는 탈북을 결심했어요. 민혁 씨는 모든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했고 저는 그를 완전히 신뢰하게 됐죠. 이제 북한에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죽음으로 끝내려 했던 제 삶에 민혁 씨는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 주었어요. 이제 우리에겐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자유롭게 사랑하고 자유롭게 일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꿈. 그 꿈을 위해 우리는 위험한 선택을 했지만 처음으로 제 삶에 진정한 희망이 생긴 것 같았어요. 탈북을 결심한 후 모든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어요. 민혁 씨가 브로커와 연락을 취했고 우리는 겨울이 오기를 기다렸죠. 두만강이 얼어야 건널 수 있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매일 아침 방송국에 나가면서도 마지막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떨렸어요. 술자리에서는 평소보다 더 밝은 척 웃어야 했죠. 누구도 의심해선 안 됐으니까요. 부모님도 동생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살아야 했죠.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한겨울밤, 영하 20도를 훌쩍 넘는 추위 속에서 우리는 집을 나섰죠. 짐도 거의 챙기지 못했어요.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였죠. 엄마는 평소처럼 내일 아침 밥을 차릴 것처럼 부엌을 정리하고 나오셨어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거죠? 동생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응, 그래도 우리 함께잖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두만강에 도착했을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강을 건너야 했거든요. 브로커가 말했어요. 발소리 내지 마시고 절대 소리 내지 마세요. 국경 경비대가 순찰 돌아요. 민혁 씨가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제가 앞장설게요. 제 발자국만 따라오세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죠. 얼음 위를 걸을 때마다 쩍쩍 소리가 났어요.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죠. 갈라진 얼음 틈으로 검은 강물이 보일 때면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뒤에서는 엄마가 동생의 손을 잡고 오셨고 아버지가 맨 뒤에서 우리를 보호하듯 따라오셨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민혁 씨의 작은 속삭임이 들렸어요. 그때였죠. 멀리서 국경 경비대의 손전등 불빛이 보였어요. 우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다행히 순찰조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하지만 그 순간의 공포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처음 알았죠. 간신히 중국 땅을 밟았을 때는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죠. 브로커가 준비한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에도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수시로 이루어지는 검문을 피해 이동해야 했거든요. 공안이 검문하면 절대 말하지 마세요. 한족처럼 보이게 하는 게 중요해요. 브로커의 말에 우리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도중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브로커가 갑자기 추가 비용을 요구한 거예요. 여기서 더 가려면 돈이 더 필요해요. 아니면 그의 시선이 저와 동생을 향했을 때 민혁 씨가 앞을 막아섰어요. 약속은 약속이죠. 우리는 이미 합의한 돈을 모두 지불했어요. 민혁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브로커는 잠시 망설이더니 결국 물러섰죠. 그때 민혁 씨의 등이 얼마나 든든해 보였는지 몰라요.
중국에서의 도피 생활은 정말 힘들었어요. 좁은 지하실에 숨어 지내야 했고 창문도 없는 곳에서 낮과 밤을 구분할 수도 없었죠. 탈북 여성들이 인신매매되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온몸이 떨렸어요. 절대 혼자 다니지 마세요. 민혁 씨는 늘 제 곁을 지켰어요. 화장실을 가더라도 같이 가주었고 음식을 구하러 갈 때도 절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았죠.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그를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민혁 씨, 좀 쉬세요. 괜찮아요. 제가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라오스로 가는 길은 더욱 험난했어요. 산길을 따라 걸어야 했는데 뱀이나 벌레들과 마주치기 일쑤였죠. 엄마는 발목을 삐끗하셨고 동생은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때마다 민혁 씨는 우리를 다독이며 힘을 주었죠. 조금만 더 참으세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태국 국경에 거의 다다랐을 때였어요. 갑자기 총소리가 들렸죠. 국경 수비대였나 봐요. 우리는 숲속에 엎드려야 했어요. 땅바닥의 축축함과 벌레들이 신경 쓰였지만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죠. 움직이지 마세요. 민혁 씨가 저를 감싸 안았어요. 그의 심장 소리가 크게 들렸죠. 두려움에 떨고 있으면서도 저희를 지키려 애쓰는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어요. 마침내 태국에 도착했을 때는 모두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마지막이었죠. 태국 경찰에 자수하면 한국으로 갈 수 있다고 했으니까요. 이제 다 끝났어요. 민혁 씨가 말했어요. 아니요, 이제 시작이에요. 제가 대답했죠. 경찰서로 걸어가는 동안 지난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두만강의 차가운 얼음, 중국에서의 숨막히는 나날들, 라오스의 험난한 산길. 그 모든 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건 곁에 민혁 씨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경찰서 문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민혁 씨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죠. 우리는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과 여기까지 오는 동안 서로를 지켜준 사랑이 가득 담긴 손길이었죠. 그렇게 우리는 경찰서 안으로 들어섰어요. 이제 한국으로 가는 절차가 시작될 거라고 했죠. 새로운 삶을 향한 첫걸음이었어요. 태국에서의 절차를 마치고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던 날, 창밖에 구름을 보며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정말 자유를 찾아가고 있다는 게 마치 꿈만 같았죠. 그리고 마침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쏟아지는 불빛과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에 눈이 부셨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었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우리는 곧바로 국정원으로 이송됐어요. 이제부터 철저한 조사가 진행될 겁니다. 담당자의 말에 긴장이 됐죠. 북한에서의 생활, 탈북 과정, 가족 관계, 모든 것을 하나하나 질문받았어요. 때로는 같은 질문을 다른 방식으로 여러 번 받기도 했고요. 북한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질문을 들을 때마다 과거의 기억이 떠올라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죠. 더 이상 그 고통스러운 현실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조사는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매일 다른 조사관들이 번갈아가며 질문했고 우리 가족 모두 개별적으로 조사를 받았죠. 특히 민혁 씨와 저의 관계에 대해서도 꼼꼼히 물었어요. 강민혁 씨를 언제 처음 만나셨죠? 탈북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북한에 남아있는 다른 가족은 없나요? 모든 질문에 진실되게 답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숨기거나 거짓말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조사가 끝났다는 발표를 들었을 때 안도의 한숨이 나왔죠. 하나원으로 이송되던 날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이 신기하기만 했어요. 깨끗하게 포장된 도로, 높이 솟은 빌딩들, 화려한 간판들, 모든 게 새로웠죠. 하나원에서의 생활은 마치 학교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매일 새로운 것들을 배웠죠. 한국의 정치 제도, 경제 시스템, 사회 문화, 심지어 ATM 기계 사용법이나 지하철 타는 법까지 하나하나 배워야 했어요. 여기서는 모든 걸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해요. 담당 선생님의 말씀이 아직도 생생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자유였죠. 처음에는 그 자유가 오히려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어떤 음식을 드시고 싶으세요? 식당에서 메뉴를 고르라는 질문에도 한참을 망설였죠. 북한에서는 그런 선택권이 없었으니까요. 민혁 씨는 저보다 빨리 적응해 나갔어요. 기술직이다 보니 컴퓨터나 기계를 다루는데 익숙했던 게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자주 만날 순 없었지만 가끔 만날 때마다 그의 눈빛이 점점 밝아지는 게 보였죠. 이제 우리가 꿈꾸던 자유가 눈앞에 있어요. 민혁 씨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하나원에서의 교육이 진행될수록 점점 더 많은 것들을 깨달았어요. 북한에서 우리가 얼마나 억압된 삶을 살았는지,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때로는 울면서 밤을 지새우기도 했죠.
특히 인권 교육을 받을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북한에서 제가 겪었던 일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방송국에서의 성희롱, 강요된 접대, 인격 모독, 그 모든 것들이 명백한 인권 침해였다는 걸 배웠죠. 여러분은 이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선생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북한에서는 감히 꿈꾸지도 못했던 말이었으니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어요. 거울 속에 제 모습이 달라지고 있었죠. 눈빛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두려움에 찬 눈빛이 아닌 희망을 품은 눈빛으로 변해 있었죠. 부모님도 서서히 적응해 나가셨어요. 처음에는 매우 불안해하셨지만 하나원의 선생님들과 상담사들의 도움으로 차츰 안정을 찾으셨죠. 동생은 오히려 빨리 적응했어요. 젊은 세대다 보니 새로운 환경을 받아들이는 게 더 쉬웠나 봐요. 나 여기서 대학 가고 싶어. 동생의 말에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북한에서는 꿈꾸기조차 힘들었던 일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이 모든 과정을 견뎌낸 이유를 단순히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더 이상 거짓된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더 이상 누군가의 도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자유를 찾기 위해서였죠.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서 두렵지 않아요.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되고 원하지 않는 일을 강요받지 않아도 돼요. 제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처음으로 실감했죠. 하나원의 마지막 날, 수료식을 앞두고 거울 앞에 섰을 때였어요. 문득 북한에서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던 날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죽음까지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한 사람의 당당한 인간이었고 자유를 찾은 영혼이었죠. 이제 시작이에요. 작게 중얼거렸어요. 네, 우리의 진짜 시작이죠. 옆에 선 민혁 씨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자유는 단순히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새로운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이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기회였죠. 이제야 저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알게 되었어요. 하나원을 수료하고 처음 한국 사회에 발을 내딛었을 때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대부분의 탈북민들처럼 조용히 살아갈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밤마다 잠들기 전 북한에서의 기억이 저를 괴롭혔어요. 아직도 그곳에는 수많은 여성들이 고통받고 있어. 새벽에 문득 떠오른 이 생각이 저를 뒤흔들었어요. 방송국에서 만났던 후배들의 얼굴이 떠올랐고 아직도 거기서 술자리를 강요받고 있을 여성들을 떠올리면 가슴이 아팠죠. 민혁 씨와 처음 이 이야기를 꺼냈을 때였어요. 한강 공원을 산책하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민혁 씨, 저 더 이상 숨어 살고 싶지 않아요. 제가 겪었던 일들 그리고 지금도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민혁 씨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어요.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싶으신 거죠? 네, 특히 여성들의 현실을요. 제가 겪었던 것처럼 지금도 수많은 여성들이 존엄성을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제가 처음 탈북을 결심했을 때처럼 진지한 눈빛이었죠. 위험할 수 있어요. 알아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자유를 찾은 것처럼 그들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민혁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당신 곁에서 돕겠습니다. 우리 함께해요.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작은 모임에서 제 이야기를 시작했죠. 북한 인권 단체들을 찾아가 제가 겪은 일들을 증언했고 탈북민 지원 단체에서 상담 활동도 시작했어요. 특히 북한에서 온 여성들을 만날 때면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제 과거를 보는 것 같았거든요.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았던 이야기, 성희롱에 시달렸던 이야기. 이런 증언들을 들을 때마다 더 강한 책임감을 느꼈죠. 언니, 저도 이제는 침묵하지 않을 거예요. 저희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제가 하는 일이 의미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됐어요. 활동이 조금씩 넓어지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됐죠. 북한의 여성 인권 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어요. 영어를 배워가면서 해외 인권 단체들과도 연대하기 시작했고요. 민혁 씨는 늘 제 옆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줬어요. 영어 공부를 도와주고 발표 자료를 준비할 때도 함께 해주었죠. 당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아요. 한 사람의 용기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어요. 그의 말처럼 제 이야기가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더 많은 탈북 여성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국제사회에서도 북한 여성들의 인권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최근에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북한 여성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고 싶어요. 국제인권 단체들과 협력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싶어요. 민혁 씨와 저는 이제 한 가지 확신이 있어요. 우리가 찾은 자유는 단순히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유는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져야 할 희망의 메시지라는 것을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다짐해요.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끝까지 목소리를 내겠다고. 왜냐하면 이것이 제가 자유를 찾은 진정한 이유니까요. 자유는 단순히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이고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어줄 수 있는 힘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고 있답니다. 저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지만 저희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님들의 가정에도 항상 평화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의무관으로 복무하다 그곳에서 잊지 못할 충격적인 장면들을 목격하고 한국으로 귀순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지훈 씨는 수용소에서 안타까운 환자들을 수도 없이 보았다고 하는데요. 그 모습들은 입에 담기도 힘들 만큼 안쓰러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끔찍했던 일은 바로 기쁨조 출신의 사형수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그녀의 마지막 모습은 모두가 경악을 했을 만큼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까지 모두 보게 된 성민 씨는 결국 북한의 부조리함에 분노해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지훈 씨가 직접 겪은 이번 이야기를 통해 어디서도 듣지 못한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끔찍한 실상들과 기쁨조의 추악한 진실까지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의 13호 정치범 수용소에서 의무관으로 복무했던 박지훈이라고 합니다. 이곳의 생활은 지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뼈가 부러지고 영양실조로 많은 이들이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나체로 묶여 죽어가던 그녀의 모습을 평생 잊혀지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뽀얗던 살 위에 가득했던 상처들과 반대로 고고했던 그녀의 모습은 수용소에서 복무하며 봤던 장면 중 가장 충격적이었기 때문이죠. 수용소에서 의무관으로 복무하며 저는 의사가 맞나 싶을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매일 아침 수용소 의무실 문을 열 때마다 찾아오는 자괴감과 싸우며 하루를 시작하고는 했죠. 아직도 이곳의 악취에는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썩어가는 살점 냄새에 곪은 고름 냄새에 그리고 죽음의 냄새가 뒤섞인 이곳에서 매일을 버텨내는 게 쉽지 않았죠. 이곳의 상황은 심각할 정도로 열악하니까요. 하지만 채석장에서 실려오는 환자들로 의무실은 매일같이 북새통이었습니다. 무거운 돌에 으스러진 손가락, 녹슨 도구에 찢어진 살점, 구타로 퉁퉁 부은 관절들이 끊임없이 실려왔어요. 한 달 전부터 바닥을 보인 소독용 알코올, 3개월째 보충되지 않는 항생제, 심지어 붕대는 씻어서 재사용한 지 오래이죠. 선생님, 이번 환자는 상태가 많이 위급해요. 김명희 간호원이 들것에 실려온 수감자를 가리켰습니다. 채석장 돌더미가 무너져 내린 모양이었죠.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에서 늑골 여러 개가 부러진 게 훤히 보였습니다. 하지만 엑스레이는커녕 파스 한 장 제대로 붙여줄 수 없는 현실에 또다시 무력감이 밀려왔어요. 붕대로 고정하고 우선 남은 진통제라도 놓아드리죠. 사실 진통제라고 해봐야 고작 아스피린 한 알이 전부였습니다. 수감자의 눈에서 비치는 절망을 마주하는 순간 이게 과연 치료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죠. 그저 죽어가는 걸 지켜보는 게 최선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여성 수감자 정기검진은 더욱 참혹했습니다. 구타로 인한 뇌출혈, 영양실조로 인한 무월경,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인한 각종 감염에다 간부들의 성폭행 흔적까지. 의료 기록부에는 매번 같은 증상들을 적어내지만 실질적인 치료는 불가능했어요. 이곳에서는 침묵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것은 다른 관리소 직원들의 대화였습니다. 박지훈 선생은 뭐하러 그리 신경 쓰나? 어차피 죽을 놈들인데. 이런 말들이 오갈 때면 숟가락도 제대로 들 수 없었습니다.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삼키느라 밥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이제껏 봐왔던 고통스러워하는 환자들이 생각이 났기 때문이죠. 선생님, 내일은 특별한 수감자가 들어온대요. 평양에서 직접 내려온 특별 관리 대상이라는데. 그러다 퇴근 직전 김명희의 말에 등줄기로 한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평양에서 직접 내려온 짓이라 분명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에 밤잠을 설칠 것 같았죠. 의무실 문을 닫으며 내일은 또 어떤 비극을 마주하게 될지 무거운 마음을 달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곧 제 인생을 뒤흔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날은 아침부터 수용소 전체가 뒤숭숭했습니다.
평소 거만하기만 하던 간부들이 누군가의 눈치를 보듯 분주하게 움직였고 평양에서 내려온 검은 승용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의무실 앞으로도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정복 차림의 고위 간부들이 오가며 무언가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수감자는 절대 실수가 있어선 안 됩니다. 특별 관리 대상이에요. 의료 기록은 별도 작성하고 모든 진료 내용은 즉시 보고하도록 수용소장이 직접 의무실을 찾아와 지시했습니다. 평소의 오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어딘가 조심스러워 보였죠. 아직 누가 오는지 자신도 제대로 모르는 듯 해보였습니다. 그렇게 정오가 조금 지났을 무렵 저는 드디어 특별관리 대상이 들어오는구나 하는 마음에 긴장된 상태로 의무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발소리가 들리더니 의무실 문이 열리더군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문 앞에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아름다운 여인이 서 있었거든요. 그 모습은 마치 무대에 오르는 발레리나 같았습니다. 수감복 차림임에도 그녀가 풍기는 기품은 이곳이 감옥이 아닌 것처럼 느끼게 했죠. 심지어 간호원인 김명희조차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보이부 요원들의 거친 말투도 잠시 흐려졌고 밖에서 들여다보던 간부들은 창가에 몰려서서 그녀를 훔쳐보기 시작했습니다. 건강검진하고 상태 확인해? 특이사항 있으면 바로 보고하라는 게 위에서 내려온 짓이야. 보이부 요원의 말투는 거칠었지만 윤서아를 대하는 태도는 미묘하게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나가고 난 뒤 처음으로 윤서아의 상태를 자세히 볼 수 있었죠. 진찰을 위해 수감복을 벗었을 때 의무실의 공기마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평양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었음을 직감했죠. 탈의를 하자 드러난 우아한 목성과 어깨선은 마치 조각상을 연상케 했고 혹독한 수감 생활 속에서도 그녀의 피부는 여전히 맑은 달빛처럼 뽀했거든요. 하지만 그 순수한 피부 위로 끔찍한 고문의 흔적들 또한 역력했습니다. 등에는 전기 고문으로 인한 시커먼 자국이 마치 거미줄처럼 퍼져 있었고 손톱 밑으로는 시퍼런 피멍이 들어 있었어요. 발바닥에는 고문용 곤봉으로 맞은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팔목과 발목의 피부는 결박으로 인해 벗겨져 있었죠. 목 주변에는 질식 고문의 흔적으로 보이는 붉은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많이 아프셨겠네요. 괜찮아요, 선생님. 이 정도쯤이야. 처음 듣게 된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달빛처럼 맑고 우아했습니다. 일반 수감자들의 투박한 말씨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교양 있는 억양이었죠. 게다가 자신이 훨씬 더 고통스러울 텐데도 그녀의 눈빛은 오히려 저를 걱정하는 듯했어요. 진찰을 이어가면서 발견한 고문의 흔적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갈비뼈 부근의 타박상, 어깨 관절의 비정상적인 부종, 무릎 연골의 손상, 모든 상처가 전문적인 고문으로 인한 것임을 직감할 수 있었죠. 특히 왼쪽 5번째 갈비뼈의 골절 상태를 보아 고의적으로 장기 손상을 피해가며 고통을 극대화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의무실 밖은 쉬지 않고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던 간부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안을 들여다보려 했고 평소에는 볼 수 없던 고위 간부들까지 이상한 핑계를 대며 의무실을 들락거렸죠. 모두가 그녀의 자태와 나체를 구경하고 싶어하는 것이 보였어요. 저 여자가 정말 그 기쁨조 출신이라는. 쉿, 조심해야 해. 최고 지도자님께서 직접. 하긴 저런 미모라면 이해가 되지. 그녀는 최대한 신경을 쓰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았어요.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는 것을 말이죠. 저는 결국 창문에 커튼을 치고 진찰을 계속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저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며 감사함을 전하더군요. 나체인 상태에서도 그녀의 고고함은 그녀의 몸에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진찰을 마치고 기록을 작성하는 동안에도 제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그녀가 받은 고문의 흔적들, 그리고 그 속에서도 잃지 않은 기품. 이 모든 것이 뒤섞여 마음을 무겁게 했거든요. 김명희 씨, 오늘부터 윤서아 씨 진통제는 내가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이상하지 않나요? 보통 사형수들은 이렇게까지 특별 관리를 하지 않는데. 해가 저물어갈 무렵 의무실 창밖으로 윤서아가 독방으로 끌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간부들의 탐욕스러운 시선이 그녀를 쫓았지만 윤서아는 고개를 꼿꼿이 든 채 걸어갔어요. 그 모습은 마치 무대를 걸어가는 프리마돈나처럼 당당했고 오히려 그녀를 지켜보는 간부들이 초라해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날 밤 평소보다 더 많은 내용을 일기장에 적어 넣었습니다. 윤서아라는 존재가 이 수용소에 던진 파문이 앞으로 어떤 비극을 만들어낼지 두려웠기 때문이었죠. 의무실 창밖으로 들려오는 간부들의 웃음소리에는 평소와는 다른 날카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간부들의 동요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수용소 내 질서가 무너지듯 평소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야간 순찰을 도는 간부들이 윤서아의 독방 근처를 맴돌았고 고위 간부들은 서로 견제하듯 독방 앞에서 불필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심지어 당원 교육이 있다며 사적인 야간 회의까지 소집되었죠.
마치 곧 터질 폭풍 후의 전조처럼 수용소 전체는 점점 불안한 긴장감에 휩싸여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서아의 존재가 이토록 큰 파장을 만들어내리라고는 그때까지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죠. 다음 날 아침부터 수용소는 마치 축제라도 벌어진 것처럼 시끄러웠습니다. 간부들은 틈만 나면 윤서아가 지나가는 복도에 몰려들었고 그들의 입에서는 끊임없이 저속한 농담이 쏟아져 나왔죠. 최고 지도자님의 총애를 받은 여자는 역시 다르네. 우리한테도 좀 기쁨을 주지 그래? 하는 말들이 이어졌고 누군가는 일부러 그녀와 몸을 부딪히려 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삼켜야 했습니다. 한때 최고 권력자의 총애를 받던 여인이 이제는 미천한 간부들의 놀잇감이 되어가는 모습이 마치 제 가슴을 후벼 파는 것만 같았어요. 여성 수감자들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윤서아를 볼 때마다 저런 여자는 우리하고는 급이 다르지. 김정은이 총애하던 여자라더니 결국 창녀 아니야? 라며 속삭였어요. 배식 시간에는 일부러 그녀의 밥그릇에 침을 뱉기도 했고 노동 시간에는 혼자 구석에서 일하도록 따돌렸습니다. 질투와 증오가 뒤섞인 그들의 태도를 보며 한숨만 나왔습니다. 같은 여자로서 그녀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는 없는 걸까요? 하지만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윤서아가 의무실에 실려왔습니다. 채석장에서 일하던 중 누군가가 일부러 돌덩이를 굴려보냈고 그 돌에 윤서아의 다리가 찍혔다고 했죠. 하지만 주변에 있던 모든 여성 수감자들은 모른 척 외면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저 여자 우리랑 다르게 특별 대우받더니 꼴 좋다 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이런 상황을 보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의사라는 이름으로 이곳에서 버티고 있지만 결국 저도 이 잔인한 시스템의 일부일 뿐이라는 생각에 자괴감이 몰려왔죠. 그러던 와중에 혼자서 치료하라는 간부들의 지시에 따라 저는 김명희를 잠시 내보내고 윤서아와 단둘이 있게 되었습니다. 다리의 상처를 살피는데 멍 자국 위로 누군가가 뜨거운 국물을 일부러 엎질렀는지 화상 자국까지도 보이더군요. 이런 악의적인 폭력을 보며 저희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심지어 저는 상처를 치료하면서 임신 중절의 흔적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조심스레 물어보자 윤서아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고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가 천천히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녀가 15살 때였다고 합니다. 평양 제1중학교 무용반에서 춤을 추던 어느 날 당 간부들이 찾아왔고 그렇게 기쁨조에 발탁되었다고 했죠. 처음에는 모란봉악단 수준의 예술교육을 받았답니다. 노래, 춤은 물론이고 피아노, 바이올린까지 심지어는 스위스로 유학도 보내졌다고 해요. 김정은이 직접 점 찍어 키우는 인재라는 말이 따라다녔죠. 윤서아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겨우 15살의 어린 나이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기쁨조로 끌려간 소녀가 지금은 이렇게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다니 분노와 연민이 뒤섞여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다 작년 봄 평양에서 있었던 특별 공연이 그녀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김정은의 눈에 들면서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죠. 최고급 의상과 화장품이 매일같이 보내졌고 승마를 배우라는 특별 지시까지 내려왔다고 합니다. 마치 동화 속 이야기 같은 나날들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 화려한 나날 속에서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호위사령부 부사령관의 아들이었죠. 승마장에서 처음 마주친 그와의 만남은 윤서아의 표현대로 그야말로 운명이었답니다. 둘은 은밀히 사랑을 키워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까지 하게 되었다고 해요.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윤서아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임신 사실이 발각되면 자신은 물론이고 그도 그의 가족들도 모두 숙청될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죠. 중국 국경으로 향하던 그들은 결국 신의주 근처에서 체포되었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손이 떨려왔습니다. 단순히 연민이 아닌 이 끔찍한 체제가 만들어낸 비극 앞에서 느끼는 무력감 때문이었을까요? 한 여인의 순수한 사랑이 이토록 잔혹한 결말을 맞이해야 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체포 과정에서의 구타로 인해 아이를 잃었다는 윤서아의 말에 의무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어진 것은 평양 보위부에서의 끔찍한 신문이었죠. 그곳에서 받은 고문의 흔적들이 지금 제가 치료하고 있는 이 상처들이었습니다. 그는 살아있나요? 조심스레 묻자 윤서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그가 고문으로 숨졌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해요. 그의 가족들은 모두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창밖으로 눈이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윤서아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마치 창밖의 눈처럼 조용히 떨어졌어요. 붕대를 감아주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한때 북한 최고 권력자의 총애를 받던 여인이 이제는 차가운 수용소의 독방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이었죠. 그저 전하고 싶었어요. 제가 겪은 모든 것들을요. 윤서아의 마지막 말은 마치 유언과도 같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수용소 안에 감돌던 이상한 긴장감의 정체를 알 것 같았어요. 권력의 최정점에 있던 여인의 몰락,
그것은 분명 이 수용소에 많은 이들에게 절대권력의 실체를 보여주는 산증인과도 같은 존재였을 테니까요. 그렇게 치료를 마치고 윤서아가 독방으로 돌아간 후 저는 오랫동안 의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붕대를 감아주며 느낀 그녀의 차가운 손끝, 이야기를 들려주는 동안 흔들리던 목소리,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잃지 않았던 기품까지. 이 모든 것들이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더욱 심각해져만 갔습니다. 윤서아를 향한 간부들의 집착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기 때문이죠. 의무실에서 들려준 그녀의 이야기가 마치 제 심장을 짓누르는 것처럼 무거웠지만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날이 갈수록 그녀를 향한 폭력이 점점 거세지는 것을 지켜봐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박지훈 선생, 여기 좀 봐주시죠. 저 여자가 넘어졌다는데. 또다시 윤서아가 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한 간부가 직접 부축해 데려왔는데 그의 손이 윤서아의 허리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는 걸 보며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삼켜야 했어요. 넘어졌다고 하지만 누군가 일부러 발을 걸었다는 게 뻔히 보였습니다. 그냥 둬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치료하도록 하죠. 간부를 내보내고 문을 닫았지만 그의 시선이 문틈으로 계속 기어들어오는 것이 보이더군요. 상처를 치료하면서도 속이 뒤틀렸어요. 멍자국의 형태를 보니 누군가가 고의로 그녀를 벽으로 밀쳤다는 게 분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가 자꾸만 불편을 드려서. 윤서아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지만 그녀의 떨리는 손끝에서 공포가 느껴졌습니다. 의무실은 그나마 그녀가 숨 돌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죠. 한 간부는 야간 검신이라는 핑계로 그녀의 독방에 들어가려 했고 또 다른 간부는 위생검사를 빌미로 그녀의 몸을 더듬으려 했죠. 매일같이 의무실 기록부에는 새로운 상처들이 추가되었습니다. 검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위생점검 차들렸다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온갖 핑계를 대며 윤서아를 보기 위해 의무실을 들락거리는 간부들의 눈빛에는 탐욕과 질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한때 권력의 정점에 있던 여인이 이제는 자신들 발 아래 있다는 사실에 그들은 왠지 모를 쾌감을 느끼는 듯했어요. 의무실 기록부는 점점 두꺼워져 갔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인한 타박상, 작업 중 발생한 부상, 같은 거짓된 기록들로 가득했죠. 실제로는 성추행 과정에서 생긴 상처들, 폭행으로 인한 부상들이었지만 그 진실을 기록할 수는 없었습니다. 박지훈 선생, 그 여자한테 너무 신경 쓰는 거 아닙니까? 의사가 환자 보살피는 게 뭐가 잘못됐다고 그러시나요? 어차피 죽을 여자에게 약을 너무 소모하지 않는 게 좋을 텐데. 간부들의 경고성 발언 또한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윤서아를 치료할 때마다 불필요하게 많은 시선이 의무실을 향했고 저의 행동 하나하나마저도 이제는 감시의 대상이 되어갔죠. 한 번은 윤서아가 의식을 잃은 채 실려왔습니다. 독방에서 졸도했다는데 목까지가 흐트러져 있었고 목덜미에는 시퍼런 멍 자국이 있었어요. 분명 또 누군가가 그녀를 겁탈하려 했던 게 분명했습니다. 이건 폭행 흔적입니다. 보고해야 할 것 같은데요. 박지훈 의무관, 당신도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저의 말에 수용소장의 음험한 미소를 마주하며 저는 또다시 무력감에 짓눌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국 과로로 인한 실신이라는 거짓 기록을 남길 수밖에 없었죠. 밤마다 의무실에 혼자 남아 기록을 정리하면서 양심의 가책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의사로서, 인간으로서 저는 매일매일 비겁한 선택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만행을 막지 못하는 것도 모자라 오히려 은폐하는 데 일조하고 있었으니까요. 선생님, 저 때문에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그럴 때마다 윤서아는 오히려 저를 걱정하듯 말했습니다. 그 말이 더욱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차라리 저를 원망했다면 이토록 괴롭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죠. 오늘은 제가 직접 감시하면서 데려다 주겠습니다. 치료를 마친 후 그녀를 독방으로 데려다 주면서 복도에서 마주치는 간부들의 시선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죠. 때로는 실수로 제 발밑으로 굴러오는 돌멩이들, 의무실 앞에서 우연히 쏟아지는 뜨거운 물, 그리고 점점 줄어드는 의약품 공급량까지. 그들의 경고는 날이 갈수록 노골적이지기까지 했죠. 그렇게 저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제가 치료해준 그녀의 상처들이 제 몸에서 느껴지는 듯했고 그녀의 절망적인 눈빛이 악몽 속에서 저를 계속해서 괴롭혔어요. 의사로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조차 지키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혐오스러웠습니다. 의무실 서랍 깊숙이 숨겨둔 진짜 기록들 또한 점점 쌓여갔습니다. 그녀가 당한 폭력의 진실을 기록한 문서들. 언젠가는 이 기록들이 그들의 만행을 고발하는 증거가 되길 바라며 매일 밤을 지새웠죠. 하지만 그 기록들을 쌓아가는 매 순간이 제 무력함을 증명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평소보다 더 상세하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것들이 세상에 드러날 거라는 희망을 품으며.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기록을 남기고 있던 그 순간에도 더 큰 비극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지켜내지 못할 또 하나의 생명이 쓰러져가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 밤,
수용소는 평소보다 더 어둡고 음산했습니다. 간부들은 윤서아의 마지막 밤을 앞두고 이상한 술자리를 벌였고 복도에는 취기 섞인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윤서아 여기 있나? 그러다 갑자기 수용소장이 문을 벌컥 열고 의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미 술기운으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그의 눈빛에서는 이성을 잃은 듯한 광기가 번득였습니다. 아니요, 술이 많이 취하신 것 같네요. 제가 방까지 모시겠으니. 시끄럽다. 내가 누군지 알아? 최고 지도자님께서 가지셨던 여자를. 나도 한번 가져보고 싶은데 왜? 취기 섞인 목소리로 짓거리는 그의 말에 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결국 그는 비틀거리며 의무실을 가로질러 독방 방향으로 향했고 저는 반사적으로 그의 앞을 막아섰죠. 수용소장님, 술이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내일 다시. 그렇게 제가 그를 부축하려 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비틀거리던 그가 제 팔을 밀치다가 스스로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고 그 바람에 의무실 선반 모서리에 이마를 부딪혔어요. 이 새끼가 감히 내게 손을 대? 순식간에 상황이 돌변했습니다. 밖에서 지켜보던 다른 간부들이 순식간에 들이닥쳤고 저는 여러 명의 간부들에게 제압당했습니다. 이 새끼가 미쳤나? 감히 수용소장님을. 저의 얼굴과 복부에 연이어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피를 토하면서도 저는 계속해서 발버둥 쳤지만 결국 그들은 저를 의자에 묶어놓았어요. 잘 봐라. 내가 그렇게 지키고 싶어 하던 여자가 어떻게 되는지. 수용소장이 비틀거리며 독방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묶인 채로 고함을 질렀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죠. 그들은 오히려 제 입에 천을 쳐넣었습니다. 하지만 독방에서는 깨질 듯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만히 있어. 수용소장의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고 윤서아가 울부짖으며 몸부림을 치는 소리가 함께 들려왔죠. 그러다 순간 독방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수용소장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겁을 먹은 소리였죠. 그 순간 정적이 흘렀고 수용소장은 못 볼 것을 보았다는 듯 헐레벌떡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모두가 깜짝 놀라고 말았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윤서아는 깨진 물컵 조각으로 자신의 목을 그었고 그 광경에 술에 취해 있던 수용소장도 겁을 먹고 물러났다고 합니다. 이 미친년. 결국 수용소장은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독방에서 비틀거리며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고 옷은 어딘가 흐트러져 있었어요. 그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저를 쏘아보더니 한마디를 하더군요. 내일 내 놈도 처형장에서 보자. 특별히 앞자리를 준비해두지. 그렇게 수용소장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제 뒤통수에 강한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정신을 잃기 직전 윤서아의 흐느끼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저는 의무실 바닥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제 마음이었죠. 그때 문이 열리며 부소장이 들어왔습니다. 긴급 당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박지훈 의무관의 처우에 관한 건입니다. 부소장은 차가운 목소리로 징계 내용을 읽어내려갔습니다. 6개월간의 감봉, 승급 제한, 그리고 가장 가혹한 처벌인 오늘 처형의 전 과정을 직접 참관하고 사망 확인까지 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아, 그리고 어제 일은 없었던 걸로 하죠. 당신도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부소장이 남긴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닌 제 운명이 걸린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피 묻은 가운을 벗으며 새 가운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에는 멍 자국과 함께 깊은 절망감이 서려 있었죠. 이제 몇 시간 후면 처형이 집행될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지켜보는 것뿐. 어쩌면 이것이 제가 받아야 할 가장 큰 징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윤서아를 지키지 못한 저의 무력함에 대한 처벌이요. 창밖으로 처형장으로 향하는 준비가 한창인 게 보였습니다. 그렇게 처형장으로 향하는 길, 하늘은 유난히도 맑았습니다. 푸른 하늘과 따스한 햇살이 마치 이곳의 비극을 조롱하는 것만 같았죠. 어제 밤 내린 눈이 아직 녹지 않아 발걸음 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매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의사가 된 이후 처음으로 누군가의 죽음을 직접 마주하게 된다는 생각에 속이 메스꺼웠죠. 처형장에는 이미 수감자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간부들은 그들을 원형으로 세우고 있었어요. 마치 하나의 공연을 준비하듯 모든 것이 계획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죠. 수용소장의 얼굴에는 어젯밤에 굴욕을 씻으려는 듯한 잔인한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사형수 윤서아를 데려오시오. 수용소장의 명령이 떨어지자 2명의 여성 교도관이 윤서아를 끌고 나왔습니다. 어제 밤의 일로 그녀의 목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그 모습은 여전히 당당했어요. 평소처럼 허리를 꼿꼿이 펴고 걸어 나오는 모습은 마치 처형장이 아닌 무대를 향해 걸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어젯밤 그녀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어요. 차라리 눈을 감고 싶었지만 그녀의 마지막 순간만큼은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옷을 벗겨라. 수용소장에 또 다른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한겨울의 칼바람 속에서 수감복이 벗겨졌고 그녀의 맨살이 드러났죠. 의도적인 수치심을 주기 위한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윤서아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묶어라. 거친 밧줄이 윤서아의 하얀 손목과 발목을 파고들었습니다. 일부러 너무 강하게 조여서였는지 밧줄 아래로 붉은 핏자국이 번져나왔어요. 한겨울 칼바람에 떨리는 몸을 억지로 의자에 앉히고 그들은 윤서아의 다리를 의자에 고정했습니다. 그 순간에도 윤서아는 고개를 똑바로 들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묶는 교도관의 손이 더 떨리는 것 같았어요. 수용소장이 처형 명령서를 읽어내려가는 동안 제 시선은 그녀의 몸에 새겨진 고문의 흔적들을 하나하나 다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윤서아가 저를 바라보았어요. 순간 우리의 눈이 마주쳤고 그 눈빛은 마치 괜찮다, 당신은 잘못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들이 두려워하는 건 내가 아닙니다. 당신들 안에 양심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또렷했습니다.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어요. 수용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즉시 처형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총성이 울리기 직전 윤서아의 마지막 미소가 제 눈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 미소는 마치 이제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밧줄에 묶인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빛만은 끝까지 당당했습니다. 마침내 총성이 울리고 하얀 눈 위로 붉은 꽃이 피어났습니다. 시신을 확인하러 가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어요. 그녀의 몸에서 발견된 새로운 고문의 흔적들은 제가 미처 치료해주지 못한 상처들이었죠. 특히 발바닥의 화상 자국들은 분명 최근에 생긴 것이었습니다. 사망시각 기록하시오. 사인은 총상으로. 그 외의 것들은 적지 말아야 할 거야.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라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거짓된 진단서를 써야만 하는 이 순간 의사로서의 제 존엄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죠. 수용소장과 간부들은 씩 웃으며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승리자의 오만함이 가득했어요. 마치 너도 결국 우리와 같은 짓을 하게 되는군 이라고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펜을 쥔 제 손은 힘이 들어갔다 풀렸다를 반복했습니다. 이를 악물었지만 턱이 덜덜 떨렸어요. 그러다 문득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노로 치닫는 감정을 가까스로 억누르며 윤서아의 죽음이 그녀가 견뎌낸 모든 고통이 헛되지 않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을 하게 되었죠. 탈북을 하기로 말입니다. 더 이상 이런 부조리한 곳에 순응하면서 살지 않겠다고 말이죠. 이후 저는 한 달간의 준비 끝에 탈북을 감행했습니다. 의료 기록과 증거들을 옷 안에 숨기고 진료차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식으로 계획했죠. 13호 수용소는 중국과 멀지 않았기에 조금 더 탈북에 수월했습니다. 하지만 두만강을 건너는 순간 예상치 못한 국경 경비대와 마주쳤어요. 차가운 강물 속에서 숨을 죽이고 있을 때 저를 놓치지 않으려는 수색조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물속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순간 윤서아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녀가 보여준 그 용기가 저를 살렸습니다. 저를 더욱더 버틸 수 있게 만들어주었죠. 그렇게 기적적으로 국경을 넘어 중국에 도착했지만 그곳에서의 도피 생활 또한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윤서아의 처형 장면이 악몽으로 찾아왔고 수면제 없이는 잠들 수 없었죠. 라오스, 태국을 거치는 3개월의 시간 동안 저는 매일 밤 윤서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요. 곧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처음으로 마음 놓고 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3개월은 제 자신을 되찾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정신과 상담에서 처음으로 윤서아의 이야기를 꺼냈을 때 멈추지 않고 6시간을 울었다고 선생님이 나중에 말씀을 해주시더군요. 지금 저는 북한 인권 상담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정치범 수용소의 실상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강연을 할 때마다 윤서아의 이야기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아요. 청중들도 함께 울고 때로는 분노하고 그리고 그녀의 용기에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가끔 꿈에서 윤서아를 만납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늘 처형장에서처럼 환하게 미소 짓고 있죠. 하지만 이제는 그 미소가 두렵지 않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우리에게 희망을 전하는 빛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엊그제는 한 대학생이 제게 물었습니다. 그날 정말 하늘이 맑았나요? 네, 그날은 정말 맑았습니다. 하얀 눈이 쌓인 처형장에 쏟아지던 햇살도 윤서아의 마지막 미소도 모든 것이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그리고 그날의 기억은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증언을 이어갑니다. 윤서아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그리고 그날 그녀가 일깨워준 우리 안에 양심이 더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서 되살아나기를 바라면서 그녀의 마지막 미소처럼 환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말이죠. 언젠가는 저희 동포들이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이 올 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나아가려 합니다.
사람은 모두가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마땅한 존재이니까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앞으로 저는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려 합니다. 부디 저의 앞길을 응원해주시고 저희 동포들을 위해 기도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